천천히 할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니까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여기다 뭔가 정리를 한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좀 추가 설명하면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유공유하천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제 글자를 그대로 보면 하천인데 구불구불 흐른다. 그건 알겠죠? 근데 앞에 자유라는 말이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 건너뛰었지만 위로 올라가면 앞에 이지를 보면 잠입공유하천이 있어요. 그럼 두 개가 뭐가 다르냐? 구불구불 흐르는 건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이름이 다르게 붙었잖아요. 이제 그게 포인트예요. 자, 우리가 자유라는 말은 공유를 자유롭게 하는데 이 공유하는 하천은 반드시 물길이 계속 바뀌면서 짧아졌다가 다시 구불구불 흘렀다가 계속 변한다 그랬잖아요. 공유 변화, 이제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유로, 물이 흐르는 길을 유로라고 부르는데 유로 변경이 자유로운 하천을 자유공유하천이라고 불러요. 유로 변경이 자유로워서 자유공유하천이에요. 물길이 쉽게 바뀐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럼 조건이 좀 있어요. 자, 여러분들 규모가 큰 하천은 유로 변경이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죠? 자, 예를 들면 한강이 물길을 바꾼다. 서울 쑥대밭이 되겠죠? 큰 하천은 당연히 유로 변경을 잘 못해요. 규모가 좀 작아야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자, 하천이 흐르는데 양옆이 높은 산이에요. 그럼 유로 변경이 쉬울까 어려울까? 거의 불가능하죠. 하천 옆에 산이 없고 그냥 평지야. 그럼 물이 뭐 깎을 게 별로 없으니까 그냥 뭐 홍수가 나거나 뭐 그러면 물이 쉽게 바뀌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자유공유하천은 특징이 일단 규모가 작은 하천이 유로 변경을 쉽게 한다. 그 다음에 이 하천은 산간 지역이 아니라 평야 지역을 흐르는 하천이 유로 변경을 쉽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걸 왜 이야기를 해주냐면, 사실 뭐 시험에서 물어보거나 그런 건 아닌데, 바로 밑에 범람원이 나오는데, 자유공유하천, 범람원을 거의 이렇게 연결을 꽉 시키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좀 짜릿한 느낌이 들거든? 그래서 우리 범람원 공부할 때, 설명할 때, 일단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줄게요. 내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자, 이제 밑에 있는 거 설명 들어갈게요. 자, 평야 위를 흐르는 하천으로, 평야유를 공유하는 하천으로. 그러니까 얘가 물길을 변경하고 할 때 옆에 뭐 깎을 게 없으니까 쉽게 유로가 바뀐다. 물길이 바뀐다. 그때 유로가 바뀌는 걸 무엇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냐면 측방 침식이 우세하기 때문에. 자, 지난 시간에 이렇게 공유하는 하천은 A는 공격사면 B는 보호사면 A 쪽에서는 침식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평지야, 평야다 보니까 얘가 아래쪽을 깎는 힘은 별로 없고요. 평평한 데 흐르는 거니까 이렇게 흘러가면서 옆쪽을 주로 깎아 나가요. 원심력에 의해서. 자, 우리가 옆면을 측면이라 그러잖아요. 침식이 일어날 때 아래쪽을 깎는 걸 아래 하자를 써서 하방 침식. 관악산 계곡은 아래쪽을 주로 깎아 내려가요. 그런데 우리가 평야 지역을 흐르는 하천들은 옆쪽을 깎아 나가는데 이걸 측방 침식이라고 불러요. 측방 침식. 자, 그럼 측방 침식이 일어나면 여기가 계속 깎이고 그럼 반대쪽은 퇴적이 일어나고 물길이 바뀌는 거잖아.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측방 침식이라는 말 체크 좀 해주세요. 뭐 어려운 용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생들 중에 이제 단순히 막 외우려고 하는 친구들은 나중에 자주 물어보더라고요. 시험 전에 선생님 측방 침식이 뭐고 하방 침식이 뭐예요? 내가 답답해하기 전에 설명을 좀 꼼꼼하게 한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대하천 중하류의 범람원 위를 흐르는 지류하천에서 잘 발달한다. 자, 이제 이 문장을 이해하려면요, 봐봐. 대하천 중하류. 대하천은 자유공유를 한다, 안 한다? 잘 안 한다. 대하천의 범람원, 대하천이 만들어 놓은 범람원 위를 흐르는데 이 범람원은 평야예요, 평야. 그러니까 이 범람원 위를 흐르는 지류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클까 작을까? 작죠.
도림천이나 안양천이 한강의 지류라 그랬잖아. 한강이 자유 공유하는 게 아니라 한강이 만들어 놓은 한강 주변의 넓은 평야, 거기를 지나서 한강으로 흘러드는 안양천, 이런 하천들이 자유 공유를 한다고요. 됐죠? 아무튼 그래서 이런 지류 하천에서 잘 발달한다. 하천의 유료 변경 과정에서 우각포나 구화도 등이 형성되기도 한다. 자, 우리 구화도는 지난 시간에 강조했죠. 지금은 육지지만 땅이지만 과거에 분명히 물이 흘렀기 때문에 그 증거로 둥근 모래, 둥근 자갈 뭐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 됐죠? 자, 우리 여기 산 위에 가가지고 아무리 찾아봐도 둥글 자갈 같은 거 없어요. 여기는 한 번도 물의 영향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런데 근래에는 직강 공사를 실시한 곳이 많아서 자유공유하천이 많이 사라졌다고 되어 있는데, 자, 얘는 조금 추가 설명할게요. 직강 공사. 자, 한강처럼 이제 큰 물줄기 본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얘가 이제 퇴적해서 만들어 놓은 주변은 이제 평야 지역이에요. 그럼 이제 옛날에 안양천은 이렇게 구불구불 흐르면서 한강으로 이렇게 갔어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여기는 지금 경사가 완만해요. 평야 지역이니까. 자, 그러면 여름철에 비가 되게 많이 내려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 내린 비가 한강으로 가서 바다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물이 잘 빠질까 안 빠질까? 잘 안 빠져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직선으로 이렇게 가면 그나마 경사가 조금 급해져서 물이 빠져나갈 테지만 여기서 여기까지 구불구불 가고 있으니 물이 빠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지역에서 홍수가 굉장히 자주 일어났었어요. 뭐 물이 빠져야 되는데 빠지질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물이 빠지도록 이제 우리가 이제 건축 기술, 토목 기술이 발달하니까 강제로 이 구불구불한 하천을 이렇게 강제로 직선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물 잘 빠지라고.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직선으로 만든다. 강을 직강공사라고 불러요. 직강공사. 됐어요? 직강공사 그런 개념이에요.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자, 그런데 직강공사를 하면 이제 어떤, 잠깐만요. 아파. 요새 계속 마스크를 썼더니 귀가 너무 아파. 귀 떨어지면 어떡하지?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종전에는 여기 지역이 주로 홍수가 났다면, 자, 이걸 하천을 곧게 폈어요. 그럼 물이 쑥쑥 잘 빠지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여기가 홍수가 날 위험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겠지. 물론 이제 여기는 한강처럼 큰 강은 넘치면 정말 난리가 나니까 여기를 곧게 펴는 것과 함께 한강 같은 큰 강 옆에는 당연히 뚝을 더 높게 튼튼하게 쌓아요. 넘치지 말고. 자, 아무튼 그래서 직강 공사를 하면 여기에 홍수 위험이 줄어든다. 됐죠? 자, 여러분 혹시 안양천 가본 친구? 안양천. 자, 안양천이 구불구불 흘러요? 아니면 곧게 흘러요? 곧게 흘러요. 안양천이 벚꽃으로 유명하거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벚꽃 즐기는 방법. 자, 우리 학교 벚꽃은 다른 서울 시내보다 늦게 핀다, 빨리 핀다? 좀 늦게 피죠. 그래서 여의도나 뭐 안양천 같은 데 벚꽃 예쁘게 폈을 때 한번 가고, 그다음에 벚꽃 또 보고 싶으면 졸업한 다음이라도 모교 한번 찾아오면 조금 늦게 벚꽃 볼 수 있고, 안양천 멀지 않아서 벚꽃으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나중에 아마 가보는 친구들 많이 있을 거예요. 가면서 한국지리 시간을 떠올리면 돼요. 자, 어쨌든 이런 걸 직강공사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거 하나만 더 알려줄게, 재밌는 거. 자, 여러분들 이런 직강공사는 사실 이제 일제강점기 이후에 이제 계속 이루어졌는데, 자, 강의 물길이 어쨌든 옛날엔 구불구불 흐르다가 지금은 곧게 펴졌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1910년대에 토지조사 사업을 일본 애들이 하면서 우리 한국 사실은 얼핏 배웠죠. 그때 우리나라 행정구역이 기본적으로 정해져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물론 그런 행정구역이 있긴 했지만 우리가 지금 쓰는 어떤 실질적인 행정구역, 그게 뼈대가 돼가지고 이어져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안양천이 이렇게 흐를 때 이쪽이 서울이었고요, 이쪽이 경기였어요. 그리고 행정구역은 당연히 그때는 하천이 이렇게 흘렀으니까 이게 행정구역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 하천을 곧게 펴버렸네?
자, 그러면 행정구역은 쉽게 바뀔까? 잘 안 바뀔까? 잘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어요. 자, 이렇게 굳게 펴졌는데요. 굳게 펴졌는데요. 봐봐. 자, 여기는 원래 경기도였는데 곧게 펴지면서 딱 봤더니 하천을 기준으로 서울 쪽에 있는 거잖아. 자, 이 사람들은 서울로 바꾼다고 하면 좋아할까 싫어할까? 원래는 경기도민인데 강이 곧게 펴지면서 행정구역을 바꾸겠대. 서울로. 그럼 이 사람들은 좋아해 싫어해? 당연히 좋아하죠. 행정구역이 바뀜으로써 집값도 확 올라가고요.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서울 사람들이라 잘 모르는데 경기도민들은 약간 이렇게 로망이 있어요. 자기 주소가 서울로 바뀌었으면 하는. 우리가 서울 사람들은 서울이지만 서울 빼고는 다 시골이잖아.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서울로 쉽게 넘어와요. 자, 그런데 여기는 원래 서울이었는데 하천이 이제 이렇게 새로 바뀐 거잖아. 그리고 자꾸 사람들이 야, 너 여기 하천을 기준으로 경기도 쪽에 있으니까 너 경기도로 가라. 이 사람들 갈까 안 갈까? 안 가요. 안 가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안양천 저쪽 넘어가 행정구역이 광명이거든. 광명? 광명 시내 거의 한복판에 서울 땅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게 물길이 바뀌면서 나타나는 어떤 흔적인 거죠. 자, 물론 이걸 시험에서 물어보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범람원 설명할게요. 범람원. 자, 우리가 홍수는 사실은 이제 물이 되게 많은 상태를 홍수라고 부르고요. 비가 많이 막 내려가지고 하천에 물이 막 많아지는 거. 그 다음에 그 하천물이 넘치는 걸 범람이라고 해요. 뭐 비슷한 개념인데 하천에 물이 넘치는 걸 범람이라고 하는데, 자,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하천물이 막 불어나다가 멈췄어. 비가 막 내릴 때는 당연히 물살이 빨라지면서 상류에서부터 흙이나 모래가 막 같이 떠내려오거든요. 흙탕물이잖아. 자, 그런데 이렇게 넘치는 순간 하천을 지나갈 때는 물살이 되게 빨라서 흙이나 모래를 막 가지고 운반하다가 얘가 넘치게 되면 물이 느려지죠. 넘치면서 흙이나 모래가 쌓이게 되는데 이게 해마다 여름에 계속 넘치고 쌓이고 넘치고 쌓이고 이게 되풀이되다 보면 강 옆에 퇴적 지형, 평평한 퇴적 지형이 만들어져요. 이런 지형을 범람원이라고 한다. 하천 옆에 만들어져 있는 평평한 퇴적 지형. 그래서 우리가 서울 주변, 한강 주변 서울을 보면 평평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한강 가까운 쪽, 거기는 범람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강이 만들어 놓은 범람원. 자, 이건 뭐 계속 설명할게요. 그래서 하천이 범람하면서 하천에 의해 운반되던 물질이 퇴적되어서 형성된 지형이다. 자, 다시. 자, 범람원은 규모가 큰 하천에 발달할까 말까? 쉽게 말하면 옛날에 한강은 넘쳤을까 안 넘쳤을까? 당연히 넘쳤죠. 그럼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하천에 범람원이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어요. 자, 자유공유하는 건 큰 하천은 자유공유를 못하지만 범람원은 크든 작든 평야 지역, 평평한 곳을 흐르는 하천들은 옛날에는 다 넘쳤었거든. 근데 그게 차이점이에요. 자, 그래서 앞에서 자유공유를 설명할 때 규모가 큰 하천은 자유공유를 못하지만 작은 하천만 하는 거고, 범람원은 큰 하천도 범람하고요, 작은 하천도 범람하고. 자, 조금 이따가 다시 좀 더 설명할게요. 자, 이제 그림을 간단하게 그릴 건데 끝나고 정리할 시간 줄 테니까 어설프게 따라 그리지 마시고요. 나중에 정리하세요. 자, 우리가 비교적 평지예요. 물론, 자, 다시 여기는 그냥 1번, 아이고, 너무 과장됐구나. 자, 우리가 하천에서 멀리 떨어진 곳은 그냥 언덕, 산이 있을 수도 있고. 오케이? 그 다음에 얘가 비교적 평탄하고 단면도를 그리면 여기에 이렇게 하천이 있고요. 이쪽도 비슷하게 이렇게 그릴게요. 그럼 이제 물길은 이렇게 흘러서 제일 낮은 곳, 여기로 흘러가는 거잖아. 이해되죠? 그래서 물이 이렇게 이제 흐르다가 평소에는 이렇게 흐르는데, 여름철에 장마 가지고 태풍이 막 불 때, 비가 확 많이 왔을 때 물이 점점 불어나다가 넘치게 돼요. 됐죠? 자, 여기 넘치는 걸 범람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넘칠 때 물길을 따라갈 때는 물이 빠르니까 물질이 다 가지고 이동하지만 넘치는 순간 넓은 데로 나오니까 물살이 느려지면서
운반하던 물질이 쌓이기 시작한다. 자, 그런데 우리가 물질은 크기가 달라요. 대표적으로 모래 같은 게 있고 진흙, 점토 같은 게 있어요. 그럼 이렇게 넘치기 시작했을 때 뭐부터 쌓일까? 당연히 무거운 것부터 쌓이겠죠. 가벼운 것들은 멀리 떠내려가겠죠. 심지어 물에 뜨는 것들은 뭐 정말 진흙 같은 조그만 것들은 정말 멀리까지 물이 가는 데까지 이동할 거 아니야. 근데 모래는 금방 가라앉아 버리니까.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넘치면서 하천이랑 가까운 곳에는 입자가 비교적 큰 것들이 주로 모래가 많이 쌓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물이 멀리까지 어쨌든 홍수가 나가지고 여기가 잠긴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멀리까지는 이제 입자가 작은 것들이 떠내려가요. 물론 양은 상대적으로 적고. 근데 이게 해마다 되풀이가 되면 결국 좀 과장해서 그릴게요. 하천 옆으로 이런 식의 지형이 만들어지고요. 이쪽도 하천 옆으로 단면도를 그리면 이런 식의 지형이 만들어져요. 이게 하천을 따라서 쭉 이어져 있는 거예요. 됐니? 됐니? 자, 그래서 하천 옆에 이렇게 쌓여서 만들어진 지형을 범람원이라고 한다. 범람원이라고 한다. 일단 개념을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이제 설명 조금만 더 할게요. 자, 하천이 범람해가지고 이제 물이 홍수가 났을 때는 다 잠길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러면 이제 이런 곳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얘는 하천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에요. 그냥 언덕이지. 자, 우리 학교 여기 한강이 넘칠 때 여기 물에 잠길까 안 잠길까? 안 잠기지. 도림천이 넘친다 하더라도 여기가 물에 잠길 리는 없죠. 여기가 잠기면 세계 멸망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런 데는 하천의 영향을 받지 않아. 이런 데를 그냥 보통 구름지라고 불러요. 언덕. 자, 이거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아닌데 원시인들은 여기 살았을까? 여기 살았을까? 자, 원시인들은 한강 바로 옆에 살 수가 없어요. 해마다 넘치니까. 여름에, 옛날에는. 그래서 옛날 원시인들은 여기에 살았고요. 토목기술, 물을 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 점점 하천 쪽으로 온 거예요. 자, 일단 그거 하나. 어쨌든 그래서 홍수가 났을 때, 하천이 범람했을 때 물에 잠기는 지역까지가 하천의 영향을 받는데 홍수가 났다가 비가 그치면 물이 빠지죠. 그러면 이 땅들이 다시 드러나는데 그 지형들이 이제 범람원이라고요. 범람원. 자, 계속 설명할게요. 자, 그럼 범람원을 봤더니 크게 두 가지 지역으로 구분을 해요. 전체적으로 범람원인데 하천이랑 가까운 지역, 입자가 큰 게 좀 많이 쌓여있는 지역, 상대적으로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하천에서 멀리 떨어져서 해발고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입자도 작은 게 쌓여있는 지역, 두 개로 구분해요. 자, 그래서 이 지역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양옆에 있는 걸 자연제방이라고 불러요. 자연제방. 자연제방. 자, 우리가 제방은 뚝이죠. 단면도를 봤더니 하천 양옆으로 마치 뚝처럼 이렇게 쭉 이어져 있잖아. 근데 이걸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형성이 된 거다. 그걸 자연제방이라고 부른다고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자연제방보다 좀 더 하천에서 멀리 떨어진 이 지역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배후습지라고 불러요. 배후습지. 자, 여기는 왜 배후습지냐면요, 자, 홍수가 나서 범람이 돼서 물이 여기까지 차올랐어. 그러면 이제 비가 그치면 물이 빠져야 되잖아요. 자, 넘칠 때는 넘쳤는데 물이 빠지려고 봤더니 물이 하천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자연 제방이 막고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물은 잘 빠질까 안 빠질까? 안 빠져요. 물이 안 빠지니까 습지로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하천 입장에서 보면 자연 제방 뒤에 있는 배후에 있는 습지라 그래서 배후습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배후습지와 자연 제방을 합쳐서 범람원이라고 한다. 범람원이라고 한다. 기억 좀 해주세요. 범람원. 자, 뭐 범람원 맞은 설명하고 정리할 시간 충분히 줄게요. 자, 이제 두 지역의 특징을 많이 물어보는데요. 자, 우리가 자연제방은 주로 뭐가 쌓여있냐면 모래가 쌓여있다. 자갈 같은 건 없어요. 하천의 하류 지역, 약간 평야 지역이다 보니까 자갈 같은 건 거의 없는데 모래 같은 게 쌓여있고요. 자, 여기는 입자가 훨씬 작은 점토가 주로 쌓여있다.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나중에 뭐 비가 조금 내릴 때 물이 잘 스며들까 아니면 물이 잘 스며들지 않고 지표면을 흐를까? 저희가 모래에다 물을 부으면 잘 스며들죠. 물이 잘 빠져.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배수. 배수는 물이 빠지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배수가 자연 제방은 양호하다. 양호하다. 자, 그러면 배우습지는 배수가 불량하다. 여기 입자가 작으니까 자, 우리가 진흙, 뭐 논, 바닥 물이 안 빠지잖아. 그래서 여기는 배수가 불량하다. 배수가 불량하다. 서로 비교해서 알아주시면 돼요. 배수가 불량하다. 그냥 뜬금없이 색깔 바꿀까? 자, 그 다음에 해발 고도를 봤더니 상대적으로 어디가 더 높냐 낮냐. 해발 고도. 자, 여기는 해발 고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요. 여기에 비해서 낮단 말이야. 덜 쌓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상대적으로 해발 고도가 높다. 해발 고도가 높다라고 알고 있으시면 돼요. 자연재방은 상대적으로 높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모식도를 그리다 보니까 알아보기 쉽게 그리다 보니까 좀 과장해서 그린 거고요. 자, 실제로는 얘가 높이가 뭐 10m, 20m 그러지 않아요. 등고선으로 표시가 안 돼요. 실제로 가서 봐도 자연 제방인가? 있나? 없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높지 않아. 자, 그럼 나중에 하천 가서 자연 제방 찾아봐야지. 안 보여요? 구별 잘 안 돼? 됐어요? 그리고 하천이라고 하는 게 한강이 요만하면 그 옆으로 평야는 어마어마하게 넓거든요. 이쪽은 많이 축소가 돼 있고요. 압축이 돼 있고 이건 조금 과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범람원의 모습은 이렇게 뚜렷하진 않다고. 됐죠? 넘어갈게요. 자, 그럼 토지 이용을 보면 자, 여러분들 모래야. 물이 잘 빠져. 논농사, 밭농사. 자, 우리가 노는 이거죠. 밭은 이거죠. 결정적인 차이. 이게 뭘까, 이게? 물은 당연히 평행이잖아. 수평이잖아. 그래서 물이 있는 곳에 뭔가를 심는 게 논. 그런 게 없이 뭔가를 심는 게 밭. 자, 물이 잘 빠지니까 여기는 밭농사겠죠. 밭 또는 과수원인데 그냥 밭이라고만 적고요. 자, 여기는 옛날에는 습지였어요. 농사 못 지었어요, 조선시대에는. 근데 지금은 토목 기술이 발달했으니까 물 다 빼내고 그다음에 댐 같은 것도 만들었으니까 더 이상 홍수 같은 거 안 나죠. 그래서 옛날엔 습지였지만 지금은 주로 논을 이용한다. 물이 안 빠지니까.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자, 이제 하나만 더 하고 지형도로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만약 홍수가 난다. 홍수가 물이 막 불어가지고 홍수가 난다. 배우습지하고 자연재방하고 어디가 홍수 피해가 클까? 배우습지가 더 커요. 자, 이유 설명해 줄게요. 자, 여러분 홍수가 나는 건 지역에 따라 좀 달라요. 강원도에서 홍수가 나는 건 있잖아요. 경사가 높아잖아. 비가 막 내리면 물이 넘쳐가지고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물이 모여가지고 다 쓸고 내려가 버려요. 강원도의 홍수는. 자, 그런데 이런 범람원이 만들어지는 곳은 평지잖아. 그럼 여기는 홍수가 어떤 개념이냐면요. 막 물살이 세가지고 다 쓸고 가는 게 아니라 물이 넘쳐서 물에 잠기는 게 피해예요. 됐죠? 그러면 봐. 자, 물이 점점 차오르다가 자연재방을 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는 물이 이제 넘쳐서 흘러가는 지역 천천히. 그럼 홍수 피해가 클까 작을까? 별로 안 커요. 자, 그런데 여기 배우습지는 흘러넘친 물이 여기 이렇게 지금 차오르는 곳이잖아. 여기는 아예 잠겨버리니까 이쪽이 홍수 피해가 큰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선시대 사람이야. 물론 양반들은 여기 살아요. 조선시대 때 여기 살아. 여기 살면 홍수가 나서 피해를 입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나는 이제 일반 농민인데, 이제 전체적으로 막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가 좁아졌어요. 어쩔 수 없이 다른 데다 집을 지어야 되는데, 1번에다 집을 짓겠니? 2번에다 집을 짓겠니? 여러분들은? 당연히 1번에다 지어야 되죠. 물론 지금은 오늘날에는 2번에도 집을 지어요. 홍수 피해 안 하니까. 자, 그럼 1번에다 집을 짓는데 그냥 지으면 또 물이 넘치면서 피해를 입긴 입어. 그러니까 홍수 피해 입지 말라고요.
자, 여기 자연제방 이렇게 있으면은요, 여기다가 집터를 이렇게 좀 높인 다음에 이 위에다가 집을 지었었어요. 그럼 물이 차올라가지고 넘칠 때 이렇게 넘쳐가겠지. 됐어요? 이런 전통 가옥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터를 높여서 돋았다. 터도둠집이라고 불러요. 터도둠집. 시골에 가면 아직도 터런 형태의 집이 남아있어요. 홍수 피해를 줄이려고.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 그리고 지금 물이 잘 안 넘치는 이유는 자연재방이 높아져서 그런 거예요? 아니죠. 한강 같은 큰 강에다 댐을 쌓고, 그 다음에 자연재방은 위에다가 또 인공재방. 사람이 이제 다 홍수가 나면 큰일 나니까 인공재방을 더 쌓아서 물이 안 넘치는 거죠. 근데 큰 하천보다는 작은 하천이 더 자주 범람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자유공루는 작은 하천이 이제 구불구불 흘러야 되잖아요. 근데 범람은 상관없어요. 왜냐면 큰 하천은 상류에서 물이 많이 모이잖아. 한강도 맨날 넘쳤어요, 맨날. 여기 안양천도 맨날 넘치고, 해마다 여름마다 넘쳤고요. 한강도 여름마다 맨날 넘쳤었어요. 근데 이제 한강의 댐을 건다고 하면서, 특히 여기 강원도 쪽에 있나 다른 데 있는 조그마한 하천이 많이 넘친다. 큰 피해가 없으니까 사실. 그러니까 피해가 있는데 어마어마한 피해는 아니다 보니까 거기는 약간 뒷순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 한강이 넘치면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이게 오히려 경기도 쪽 서울 그 구간에서는 홍수 대비를 옛날부터 되게 많이 해서 지금은 홍수가 잘 안 나요. 한강 넘치는 거 본 적 없죠? 그런데 지금도 강원도나 이제 조그마한 하천들, 지리도 있잖아. 거기는 워낙 많기도 하고 숫자가 많기도 하고 홍수가 나도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홍수 피해를 다 모으면 경기도보다 강원도가 더 많아요. 물론 이걸 시험에서 넣어보는 건 아니지만. 자, 이제 정리할게요. 자, 이야기는 거의 다 했고요. 자, 우리 이제 여기 지형도를 보고 설명을 할게요. 지형도. 자, 우리가 범람원은 비교적 평탄한 지역을 흐르는 하천이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리면 넘치면서 만들어진다. 그 지형도를 봤더니 해발고도가 대체로 낮고요. 등고선이 별로 안 보여야 돼요. 그리고 논이나 밭농사를 많이 지으니까 그런 기호들도 많이 보여야 되고. 자, 그럼 여기서 봤더니 여기 금강이 있어요. 금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주림자를 봤더니 여기서 여기가 500m, 여기서 여기까지 대략 500m. 금강은 굉장히 큰 강이죠. 우리나라 6대 하천 중에 하나잖아. 잠깐만요. 이게 잘 안 눌러가지고 이게 난감할 때가 한 번 있었거든. 아무튼 그래서 야, 얘는 자유공유를 할까 안 할까? 금강은 안 해요. 큰 하천이다 보니까. 그럼 어떤 하천이 자유공유를 하는 거냐면 금강이 여름철에 넘쳐가지고 뭔가 쌓이고 또 넘쳐서 쌓이고 해마다 넘치면서 주변에 만들어 놓은 평야, 여기 옆에가 이쪽도 금강의 범람원이에요. 양옆이. 됐죠? 자, 그런데 이제 또 비가 내리면 어쨌든 여기서 물이 또 금강 쪽으로 흘러가야 되잖아. 그럼 당연히 여기에도 규모가 작은 하천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옛날에 하천이 이런 식으로 흘러서 금강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봤더니 여러분들 구불구불 흐르는 하천이 보이니 안 보이니? 안 보이죠? 대신 뭐가 보이냐면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거 있죠, 이거. 여기 부분,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이 있죠, 이게 무슨 기호냐면요. 이게 무슨 기호냐면 인공제방을 나타내는 기호예요. 뚝을 나타내는 기호라고. 사람이 쌓은 기호, 그 뚝을 나타내는 기호예요. 자, 자연제방은 기호 없다. 지형도에서 기호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인공제방 기호가 이거예요. 자, 초등학교 때, 아마 여러분들 또는 중학교 때 뭐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어지다가 중간에 이게 있으면 철길, 이게 없으면 인공제방이에요. 뚝뚝. 자, 그래서 여기는 보면 지금 뚝이 하천 양옆으로 쌓여 있는 거고
강이 지금 직선으로 돼 있어요. 왜? 옛날에는 자유 공유를 했으나 곧게 편 다음에 그러고도 홍수가 날 수 있으니까 양 옆에다 뚝을 쌓아놓은 거지. 자, 우리 안양천 가서 보면은 안양천 거의 직선으로 흘러요. 그 양 옆이 뚝을 쌓아놨어. 넘치지 말라고. 그걸 지형도로 나타내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요. 됐죠? 자, 그럼 정리할게요. 아무튼 얘는 옛날에는 자유공유했으나 지금은 직강 공사를 한 거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금강을 보면은요. 금강을 보면 하천 가까운 곳에 밭농사가 있어요. 그쵸? 그럼 여기는 뭘까? 여기도 밭농사야. 여긴 뭘까? 범람원 중에 자연재가 모래로 주로 되어 있고요. 배수가 양호하고요. 상대적으로 해발교도가 조금 높고 홍수 피해는 옛날에는 적었던 쪽. 여기가 자연재방이에요. 자연재방. 그 다음에 여기 논농사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은 자, 여기 보니까 밭도 이렇게 쭉 이어져 있네요. 여기 밭 기호 있죠. 이 조그마한 하천의 옛날 자연재방이었겠지. 물론 이걸 물어보진 않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쪽 지역은 전체적으로 배후 습지가 되겠죠. 배후 습지. 입자가 작고 해발고도는 상대적으로 낮고 홍수 피해는 더 크고 옛날에는 습지였지만 지금은 개간해서. 자, 우리가 개간이라는 말은요. 개간이라는 말은 농사를 짓지 못하는 땅을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꾸는 걸 개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는 개간해서 지금은 논농사를 짓고 있는 거죠. 됐죠? 자, 설명 다 했죠? 자, 우리 삼각주까지 하고 깔끔하게 마칠게요. 삼각주는 별로 할 게 없어서 깔끔하게 마칠게요. 자, 이제 우리가 삼각주는 하천이 운반한 물질이 하천 하구에 퇴적돼요. 자, 여러분 하천 하구가 어딘지는 설명했었죠. 바다 입장에서 강으로 들어가는 입구, 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을 하구라고 하는데 여기에 퇴적되어서 만들어진 지형이 삼각주다. 삼각주다. 자, 외우세요.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삼각주가 있는 곳은 한 2군데쯤 되는데 하나는 압록강, 하나는 낙동강 2개. 근데 우리가 압록강 물어볼까 안 물어볼까? 잘 안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삼각주는 대한민국에서는 낙동강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낙동강 맨날 물어봐요. 낙동강 하구에 있는 삼각주. 다음, 하천이 운반해온 물질에 있을 거예요. 상류에서부터 침식 운반이니까. 그리고 그게 이제 하구 지역에 쌓여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바다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자, 보세요. 자, 얘가 경사를 줄게. 얘가 육지에, 지금 단면도예요. 육지 경사가 점점 좀 완만해지고요. 그 다음에 얘가 바닷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바닷물이 높이가 변하잖아. 높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면 높아지면서 바닷물이 육지 쪽으로 다가오잖아요. 그 다음에 바닷물이 내려가면 썰물 때가 되면 당연히 이렇게 멀리 빠져나가는 거고. 그럼 육지 입장에서 보면 바닷물이 높이가 변한다는 얘기는 바닷물이 다가왔다가 멀어졌다가 왔다 갔다 하게 돼요. 자, 이런 물의 흐름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조류라고 불러요. 조차 때문에 생기는 왔다 갔다 하는 바닷물의 흐름. 조류? 자, 그러면 하천은 열심히 바다로 뭔가 물질을 운반하는데 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물질들을 다 다른 데로 퍼뜨려버려요. 그러면 하구 지역에 뭐가 쌓일까? 잘 안 쌓일까? 잘 안 쌓이겠죠. 그래서 삼각주가 형성되는 조건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이거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자, 보자. 하천이 이렇게 흘러와서 바다랑 이렇게 만나는데, 자, 이 바다가 어쨌든 조차가 있는데, 조차가 없는 바다는 없으니까. 첫 번째, 하천이 운반해온 물질을 1번이라 부르고요. 바닷물이 왔다가 갔다가 하면서 얘가 제거하는 양을 2번이라 부를게요. 제거라기보다는 여기에 쌓여있는 물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주변에 퍼뜨리는 거지.
그럼 1번하고 2번 중에 뭐가 많아야 삼각주가 만들어진다? 당연히 1번이 많아야 삼각주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여기에 어쨌든 어떤 물질들이 쌓여서 섬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럼 보자. 자, 그럼 여기 쌓여야 되는 물질이 만약에 조차가 되게 커서 조류가 활발해가지고 주변 지역에 넓게 퍼졌어요. 그럼 이런 지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 하천이 운반해온 입자가 작은 물질을 바닷물이 계속 움직이면서 주변 바닷가에 쌓았어. 이런 지형을 우리가 뭐라 그럴까? 자, 한강 하구에는 삼각주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대신 한강 하구에는 근처에는 뭐가 크게 발달되어 있을까? 갯벌이. 우리가 서해 바다는 조차가 되게 크다 그랬잖아. 낙동강은 그나마 조차가 아주 크진 않고요. 대신 낙동강도 규모가 크다 보니까 낙동강이 운반하는 물질이 많아. 그럼 다시, 자, 삼각주하고 갯벌은 흑백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얘가 있으면 얘가 없는 거고, 얘가 있으면 얘가 없는 거고 그런 개념 아니야. 얘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또 일부는 퍼져가지고 갯벌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한강이나 뭐 금강이나 그런 데는 워낙 조차가 크니까 삼각주 자체가 없는 거고요.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삼각주도 있고요. 여기에 갯벌들도 있고 그래요. 있다 없다가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자, 여기가 A. 우리가 방금 설명했던 범람원이 A. 여기 삼각주가 B. 자, 쌓여있는 물질의 평균 크기는 어느 쪽이 더 작을까? 당연히 B가 더 작겠죠. 하천이 여기까지 더 와야 되는 거니까. 물질을 운반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더 작아요. 여기는 대체로 이제 반농사는 거의 없고, 입자가 작다 보니까, 대부분 논농사예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물어볼 것 같지 않은데, 옛날에는 한 두어 번 정도 물어본 적이 있어요. 자, 여기에 삼각주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삼각주 안에서도, 그리고 평소에는, 자, 섬이 만들어져 있는데, 섬 위에 뭔가 쌓이지 않아. 여기에 뭔가 쌓이는 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리면, 하천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얘가 넘쳐요. 범람원은 양 옆으로 넘치면서 자연재방, 배우습지 만들어지는 거고, 삼각주는 넘칠 때 이렇게 넘치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쪽에 크고 무거운 게 쌓이고요. 자연재방. 이쪽이 상대적으로 입자가 작은 게 쌓이는 거고, 배우습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삼각주에 자연재방과 배우습지가 있다 없다?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물론 이건 내가 내신에서 물어보는 내용은 아닌데, 이제 옛날 기출문제, 그것도 3학년 기출문제에서 한 두어 번 정도 물어봤던 거라서 설명하는 김에 그냥 설명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칠게요. 자, 질문 있는 사람?